피지컬 AI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 통찰 있는 강의를 공유합니다. 귀한 시간이니만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피지컬 AI, 최근 가장 핫한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분야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고 제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싱가포르 공장, 아마 제조업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 2017년도, 18년도 이때부터 이제 미래 공장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없는 미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상상이 이게 소설이냐, 진짜 가능하냐,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서의 미래는 우리의 생존과 결부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미래 모습을 구체화해보자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즉, 미래 공장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현실화시키자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는 5명의 어드바이저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2020년도에 HMGX의 기본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HMGX는 현대모터 그룹 이노베이션 센터의 싱가포르의 약자고 현대차에서는 HMG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공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통적인 공장은 보통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품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제품 주기가 빨리 바뀌는 이런 산업 환경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산업 환경을 신속하게 빨리 바뀌는 이 제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닌 셀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했습니다. 사실 제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바로 이런 셀 방식입니다. 공장 안에 소공장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셀 매니팩처링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컨베이어 벨트를 없애고 공장 안에 소공장 체계를 가지고 간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계조립 분야에서는요. 왜냐하면은 단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공장의 물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셀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판매돼야 되니 아니면 어떤 오더를 처리해야 되니 어느 셀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생산이 돼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이러한 부품 공급이 바로바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공장에서는 이걸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 건데요. 차체가 쭉 지나갈 때 부품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셀 방식이 이미 1980년도, 90년도에 이론은 나왔지만 이제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놓고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정확하게는 1912년도에 포드 자동차가 포드 T 모델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그리고 제조에 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요. 셀 방식은 운영도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과연 이 정도가 필요하냐? 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갔다가 지금 다시 하이브리드로 다시 전환을 했다가 일부 또 이 전통적인 자동차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국제정세가 지금 널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지역에 생산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이러한 그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와 경쟁하는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가 지금 수십조 단위를 지금 비용을 처리를 못하고 그 비용이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의 자동차 큰 회사에서도 지금 그 대응을 못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변화를 해야 되냐? 네. 하지만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하나의 현대차가 이 투자가 결국은 이런 결실을 지금 맺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실제로 경영 성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술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술하는 사람들이 늘 간과하는 게 있죠. 그럼 이 기술 가지고 뭘 하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기술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뭔가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이 기술이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뭔가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파이낸셜하게 뭔가 도움이 당장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 기술이 가지고 있고 기술이 산업계에 어떻게 흘러가고 그 산업계에 흘러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러한 하나의 모든 그림이 그려져야지 사실 그 기술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피지컬 AI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제조를 이야기하러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공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엇이 더 비쌀까요? 네. 맥도날드 빅맥 세트, 김밥 천국의 라면 김밥 세트. 네. 더 비쌀까요? 네. 자, 빅맥 세트는 7,600원입니다. 그리고 김밥 천국의 라면 김밥 세트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공장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공장, 특히 대부분의 공장은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싼 김밥 세트, 김밥 라면 세트, 사천에 있습니다. 예. 사천 카이 인근에 있는데요. 네. 8,000원보다 더 싼 데는 제가 못 봤고요. 자,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싸게 김밥 라면 세트를 제공하는 곳이 8,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빅맥보다는 비쌉니다. 빅맥 세트. 이렇게 역전이 된, 즉 동네 프랜차이즈, 동네에 이런 김밥 라면 세트가 빅맥 가격보다 더 오른 게 이미 몇 년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런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또 로컬 브랜드의 또 조금은 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와 이 로컬한 그리고 자영업하고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네. 이 아무래도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구매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싼 값에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부동산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의 렌트비 그리고 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요. 김밥천국은 보통 3명입니다. 주방까지 합쳐서요. 보통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평균 7명이에요. 예.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데 7명과 그 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600원으로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제조업에서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맥도날드 형제의 이 창업 비화를 영화화한 더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맥도날드 형제가 1호점을 개설할 때 주방을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주방의 레이아웃을 그리고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사람의 동선을 실험하면서 동선을 왕성해 가는 장면입니다. 즉, 튀김기는 어디 두고, 또 소다머신은 어디 둬야 되고, 그리고 패티를 그릴하는 그런 그릴은 어디에 둬야 되고, 그리고 주문이 왔을 때 사람의 이동 동선이 서로 꼬이지 않게 수많은 설계를 바꿔가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즉, 세계 최초의 이러한 스피디 시스템, 네. 스피디 시스템, 그리고 패스트푸드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이게 보면요, 단순하다고 그리고 간과하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런 체계를 갖추고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식당을 가면요, 이 홀에 사람이 고객이 많지도 않은데 뭔가 내가 오더를 해도 계속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도 다시 와서 또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뭔가 운영이 좀 매끈하지 못하는 데가 있죠. 이와 반면에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려하게 막 움직이는 그러한 이 곳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그만큼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체계를 가장 간과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어가세요. 제조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품질 관리, 즉 우리의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분량을 검출한다. 품질 관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비 관리. 설비에 센서를 놓고 그 센서에 있는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기반으로 이상증을 판단을 한다.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율 운영입니다. 네. 제조의 인공지능 활용의 거의 한 90%는 이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요즘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제안서를 내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 산업부와 중기부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도 자문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정부 자문이죠, 저는. 그런데 작년에 이제까지 정부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이다. 네. 인공지능 도입. 그런데 실제로 기술이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ROI나 비용 절감에는 큰 임팩트를 못 준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네. 이유는요, 인공지능이 단지 판단만 해서는 공장 체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센서를 달아서 지금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즘은 판단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대표님들, 공장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장비가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 빨리 장비 세워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럼 인공지능 말 듣고 공장을 세우고 유지보수 들어가는 건가요? 인공지능은 이 장비 상태 그거 하나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 공장 전체 운영과 그리고 더 넓게는 기업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보진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긴급 오더가 들어왔고 이 오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장비가 좀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빨리 오더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오더부터 처리를 하고 보자.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일단 유지보수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스케줄이 지금 되는가?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함께 고려를 해야지 단지 인공지능이 보고 있는 이 장비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네. 즉 그만큼 인공지능이 품질 관리나 설비 관리에 어떤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에 직접적인 이러한 ROI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오더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산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원부자재를 오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긴급 오더가 들어오면 이거를 오더를 받아야 되는지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체계를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런 체계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피지컬 AI 적용의 핵심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공장들은 설비 자체는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조를 저는 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주방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방. 그 주방에 우리가 주방 기기들 있죠. 뭐 전기밥솥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그릴, 오븐.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설비 자체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기계를 깎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치수를 재면서 기계를 직접 깎지는 않죠. 요즘 밥을 지으실 때 요즘 밥의 온도와 불을 직접 맞추진 않지 않습니까? 쌀을 두고 물을 넣으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장의 운영 체계는 수동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이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아서 결정. 네. 그리고 이 중요성이 그렇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첨단 공장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는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또 휴머노이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직접 일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런 기술 트렌드에서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즉, 전체적인 이런 물류 체계와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이 이제 공장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인공장입니다. 네. 그런데 무인공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완전 배제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장 밖에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한테 일을 시키고 공장 안은 사람 없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장, 이것이 무인공장입니다. 네. 사람이 공장 안에 없다라는 것이 사람은 여전히 필요는 합니다. 네. 즉, 그 의미에서는 이제 직무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서요. 우리는 계속 저는 돈 버는 공장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느 중소기업의 이러한 입고 창고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은 거의 중견기업급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류창고를 담당하시는 이 담당 실무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안에 시체가 나오던 난 놀라지 않을 거다. 네. 사실 원부자재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네. 제조업의 본질은 제가 원부자재를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투자가 공장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제품이 나와서 그걸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즉 공장의 운영의 핵심은요. 그리고 돈 버는 공장의 핵심은 캐시플로우 관리입니다. 근데 그 캐시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원부자재에 꼬리가 붙여서
가는 것이죠. 즉, 돈을 버는 공장의 핵심은 이러한 캐시플로우, 즉 원부자재, 내가 투자한 곳이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그것이 완성돼서 이제 나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공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결국은 돈 버는 공장의 핵심이다. 입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공장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 체계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공정, 내가 지금 얘가 뭘 하지? 여기에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젠 앞으로 다음 단계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다음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와 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얼마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가 지금 이제 그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른 포트폴리오와 함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다. 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공장을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은 우선 그 장비는 저는 일반적인 장기에 비유를 합니다. 네. 위, 콩팥, 간, 대장, 소장.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가공을 하는 장비죠. 네. 그런데 그런 장비만 있다 해서 사람의 몸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체계가 바로 우리의 근육, 신경망, 두뇌, 여기에 또 혈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즉, 각각의 장기들이 있지만, 그러한 장기들을 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하나의 시그널들, 데이터죠. 신경망으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두뇌에서, 그리고 혈관과 근육을 통해서 뭔가를 움직이게 되죠. 네. 이러한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류가 단지 A에서 B까지 물건만 나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제품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경망을 대변하는 것이 공장에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제조 IT 시스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제조 물류입니다. 즉, 제조 IT 데이터 물류가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 공장에서는 공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조 IT를 담당하는 부서,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몸이 내가 신경과 근육과 머리가 따로 움직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공장이, 부서가 요 통합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제조를 리딩하는 기업들은 이미 이런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한 체계예요. 2017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그 테슬라 모델 3를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때 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못 맞춰서. 그때 다행히 목표한 생산량을 맞추고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그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직이 따로 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내가 내린 가장 큰 결정이고 가장 성공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 사실 이 조직을 바꾸고 조직이 새롭게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고 거기에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현재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 뭔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다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는요. 카이스트 박사 3명이서 저희가 이 공장의 설계를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고요. 네.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과거에 이 공장도 여기 한 20명, 요 사진에 있는 요 부분에만 20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비용을 아끼자고 이렇게 혁신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있는 사람도 그냥 계속 나가고, 이중률은 너무 높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다 완전 자동화로 바꾸자.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도 아니고, 이 기찻길 레일 같은 것들 쭉 깔아서 사람이 그냥 푸시하면서 옮기면서 각각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용접을 하는 그런 공정이었는데, 보시면은 다양한 로봇이 움직이며 전체적인 거의 무인 체계를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 작업이 2020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HMX 일을 하면서도 요 공장의 경험을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일에서도 그때에 했던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 학습이 되어서 제 인생을 바꾼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의 이 고민보다는 공장 설비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모습을 보시면요. 공장의 운영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나라 공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뭔가 특별한 작업을 하는 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물류는 로봇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물류는 사람이 하고 이거를 자동화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세요. 뭐가 쉬울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돼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게 제가 한 2년 동안 제가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조금 제 나름대로의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공장의 그 조직이 공장 설비나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나 부서의 힘이 전체 체계를 운영하는 부서보다 훨씬 힘이 세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도 그러면은 여기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전체 공장을 보는 쪽은 그거는 그냥 사람 쓰고 대충 하면 되잖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변화보다는 일단은 여기 저기 조금씩 이러한 투자의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물론 이 각각의 프로세스에 자동화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를 갖춰놓지 않고 각각의 지역적인 자동화의 투자는 실질적인 ROI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공장은요,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곳에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그 자동화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네. 이거죠. 제가 한 석 달 전에 조선소를 갔습니다. 조선소에 저희 카이스트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스프레이라고 하죠. 큰 이러한 이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용접을 자동화하고 싶고 그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 카이스트에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연구진과 함께 제가 거제도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접하는 모습들을 계속 관찰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이 조선소에 그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선형으로 하는 간단한 용접은 이미 로봇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용접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의 의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 로봇을 개발을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2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하시는 거지? 그게 여쭤봤어요. 용접 자동화를 왜 하냐. 첫 번째는 용접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러면은 말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물량 소화를 못 한대요. 이 용접 공장. 조선소의 야드에 보통 용접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접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용접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찾았습니다. 우선 용접을 하기 전에 이 야드에 비치된 이러한 그 원부자재죠. 쭉 널려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소에는 어떤 하나의 작은 피스도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즉 지게차가 와서 이제 용접 공장까지 가져오고 그것을 위에 있는 호이스트라고 하는 장비에다가 거치를 하고 그걸 막 가져와요. 위에서 크레인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용접하는 이런 마운트에 옮겨 싣습니다. 그 용접을 하는데 전체 시간에서 용접하는 시간이 20%밖에 안 되는데 얘를 가지고 오고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80%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공장에 이 용접을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뭘부터 해야 될까요? 2년 동안 이 로봇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다 기다리고 이 방식대로 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가능한 것, 즉, 얘 물건을 이까지 가지고 오는 이 물류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동시에 용접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2년 후에 이러한 로봇이 개발되면은 그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죠. 네. 자, 그런데, 역시나 거기에서도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냥 그거는 단지 용접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다 꼬리표가 달려있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접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는지 큰 그림을 보는 것,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동화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조금 본격적으로 이 기술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체계를 자동화 공장의 불을 꺼도 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다크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크 팩토리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많이 쓰고요. 미국에서는 라이트 아웃 팩토리, 즉 불을 끈다. 똑같은 의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최근 제조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 IT 시스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무언가에 응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네. 이 피지컬 AI를 그러니까 대중에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게 되는 이유가 2025년도 작년이죠. 젠슨 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피지컬 AI다 라고 선언을 하는 서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셉션 AI는 뭔가 구별을 하는 거죠. 뭐 가장 많은 응용 분야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지금 현재 이게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구별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 퍼셉션 AI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뭔가 생성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간단하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약해줘. 뭐를 해줘 하면 뭔가 생성을 막 해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단계를 거쳤고요. 그 다음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틱 AI.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행을 가는데 예약을 해줘. 스케줄을 보고 적절한 비행기를 예약을 해줘. 뭔가 이제 IT 시스템 내에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주고요. 근데 그걸 더 나가서 이제 내가 뭔가 행동하는 것까지 뭔가를 해줘.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챗GPT 같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은 IT 시스템 안에 있는 AI지만 이제 피지컬 AI는 AI가 IT 시스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응용 분야가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이런 시스템이죠. 네. 하지만
제조는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에이전틱 AI가 사실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무엇이냐, 자동화. 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자동화는요, 그 우리가 센서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데 하나하나 룰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네. 즉 어떤 행동 하나라도 모든 것이 한 땀 한 땀 다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자동화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가 계단을 내려왔죠. 계단 내려오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계단 내려올 때 이 계단 하나하나를 보고 올라갈 때도 하나하나 보고 가는 거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 계단 오르고 내릴 때 한 손엔 아메리카노 들고 한 손엔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면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볼 때 모든 논리 회로가 지금 이 계단이 25센트니까는 내가 발목을 2.5도 꺾고 힘을 무릎에 32.2 뉴턴을 가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죠? 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화되어 있습니다. 체화. 그런 체화된, 즉 환경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체화시킨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요. 직관처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자동화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의 인스트럭션을 줘야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상과 물체와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사람처럼 이제 습득해서 체화해서 특별한 명령 없이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러한 이론은 이미 MIT의 로봇 학자죠. 로드니 북스가 90년도, 2000년도에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저는 MIT 있을 때 이분의 세미나도 직접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때 Intelligence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이 논문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 못할 논문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가능한가? 네. 그런데 이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체화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어를 대하는 것보다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세상과 나의 관계를 먼저 배웁니다. 예.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몸을 더듬고 부모님과 교감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손을 뻗고 이 과정이 세상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몸짓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을 통해서 체화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거죠. 그 메타에서 나온 제파2라는 모델인데요. 인공지능한테 시작과 끝을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로봇 팔이 이러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영상을 생성해줘 라고 하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얘를 짚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서 내리면 되겠다. 사실 로봇 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아십니다, 이거는요. 하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로봇 전문가가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다 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물리적인 그 관계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거 간단하잖아.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옮기고 내리면 되겠다. 그 동작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공장에 뭐 하나 바뀌더라도 세팅을 다시 다 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모든 걸 다 개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걸 보니까는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 자동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제조 자동화의 역사를 저희는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강연 초기에 이야기 드렸던 컨베이어 벨트, 포드 T 모델이 정확하게는 1912년도에 포드 T 모델을 대량 생산하면서 공장 자동화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제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캐드캠, 보잉이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품질 경영. 품질이라는 그 개념이 제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품질이라는 것은 단지 엔지니어링이라는 하나의 이 태스크가 아니라 전사적인 경영의 이슈다. 예. 그래서 도요타 매니팩처링이 또 제조를 바꿨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모든 공장이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그런 다크 팩토리고, 거기 핵심 기술이 바로 피지컬 AI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이제는 큰 웨이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거대한 웨이브가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겠죠. 이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실제 공장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드리면서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혁신이죠. 아마 여기 계신 이 대표님들이 제일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제는 이 변화에 대한 나의 비즈니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요,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무엇일까? 저는 대학 교수라고 봅니다. 네. 유튜브 뒤지면 저보다 강의 더 잘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모르면요,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교수님한테 물어봐봤자 그냥 야단만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즉 정형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은 이제는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제 이야기에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나와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하지만 이 대학에서, 그리고 또 대학 연구원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식도 중요하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앞자리에서 혁신 떠들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아유, 대학 교수가 뭐 한다고. 네. 그리고 교수들 뭐 책임질 일 절대 안 하고 훈수만 두고.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이제 변화는 힘들고 결단이 필요하고, 네. 하지만 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스타트업 창업자이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를 연구하는 공학자 장영재 교수. 그는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 AI 기반 제조 분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이들은 똑똑한 공장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천 가지의 공정에 수천 대의 분류 로봇이 투입되는 첨단 제조 기술.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인 카이스트 박사 5명과 공동 창업한 회사. 네, 2020년도에 창업해서 지금은 60여 명의 임직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의 세상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수많은 로봇 한 대를 똑똑하게 만들려는 연구와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것은 이제 이러한 로봇도 서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상부상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장 안에는 수많은 물류 로봇들이 있는데요. 이기종 로봇들 그리고 벤더마다 다르고 다 업체마다 다 다르고 프로토콜도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공장이 100% 자동화된다라면요. 결국은 중간에 이런 것들을 다 관제하는 소위 말해서 OS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쓰시는 PC에 윈도우 OS, 맥 OS, OS가 있죠. 그런 OS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OS 개발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이기종 로봇의 이러한 운영이 왜 어려운가? 로봇 기업의 탑티어죠. 아마존 로보틱스의 아마존 물류창고에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수많은 로봇이 운영되다 보면은 내가 먼저 가야 돼. 아니,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더 중요해. 너 비켜. 아니면 아니, 내가 가야 돼. 서로 싸우고 있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로봇을 다 세우고 사람이 뛰어가요. 여기 안전 그 구역이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일 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세우고 근데 축구장 5배 크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로봇 좀 옮기고 리셋하고 전화 걸고 난 다음에 리셋했으니까 다시 로봇 가동시켜 하면은 움직이는 거 보면 잠시 멈춰하고 다시 뛰어가서 다시 다 가동시키고요. 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관계를 보고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보정을 하는 것 그런 안에 지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개념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은 늘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6시 50분에 도착해서 여기에 이 세팅을 다 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식사를 했는데 바로 시작할 때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일은 늘 비일비재해야 돼요. 이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요. 이런 일은 그냥 일상입니다. 늘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에 또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각자 맡은 일에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게 뭔가가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서 학습된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과거 학습 데이터는 지금 현재 문제를 담고 있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를 학습을 합니다. 미래를요. 네. 즉 과거가 아닌 미래를 학습한다. 근데 어떻게 하냐? 실물을 모사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요. 가상환경을 만들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를 또 쫙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즉 모든 이 상황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걸 학습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해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백 대의 로봇이 운영이 되는데요. 위에는 기존에 있는 방식, 밑에는 지금 저희가 개발한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상습 정체가 늘 발생합니다. 위에서는요. 네, 기존의 방식은. 하지만 밑에는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30-40% 정도 그리고 로봇 대수도 30%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봇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즉 지금 현재 뭐 독일, 일본, 쿠카나 ABB나 유럽 쪽에 그리고 또 야스카와 파나 이런 로봇 그런데 전통적인 강자와 저희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봇들보다 조금 더 잘 만들자가 아니라 완전 게임을 바꿔야 된다. 수많은 협업 로봇을 함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전체적인 투자비를 낮추겠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런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의 헝가리 공장에 있는 이 로봇인데요.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돼서 수많은 로봇을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좁은 공장에서도 이러한 로봇이 운영되도록.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케이스 컴피티션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이쪽 분야예요. 컴피티션이고 토너먼트인데 일단 아마존을 꺾었습니다. 왜냐? 아까 그 영상 있죠. 너네들 이거 못하지.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MIT를 꺾고 저희가 2위를 당당하게 차지했는데 포드는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즉, 이 다크 팩토리라는 게 사람을 그냥 빼는 무인으로 하는 공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이다. 그리고 사람 하나를 훈련시키고 맥도날드에 사람을 동선을 짜고 사람 하나를 훈련시키는 그 당시는 60년대죠.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수많은 로봇들이 운영되는 그런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가치를 관리를 해서 돈 버는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 피지컬 AI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지컬 AI의 이런 도입 전략이 실제로 여기 공장은 지금 현재는 자동화를 도입을 할 때 로봇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 야스카 로봇, 미쓰비시 제어기, 그리고 이 이적제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오므론 로봇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합쳐놓으니까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비유를 하면 뭐냐. 그래서 이 공장도 처음에 자동화를 했다가 사람이 하는 매뉴얼에 비해서 생산성이 50%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갈아엎었죠, 전부 다요. 예.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여러분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직접 도배하는 분 찾고, 배관하는 분 찾고, 파이핑하는 분 찾고, 전기하는 분 찾고 따로따로 안 하죠. 인테리어,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분이 설계하는 분, 전기하시는 분, 도배하시는 분 다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손발을 맞추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장에 투자할 때 시뮬레이션 이런 기술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걸 간과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공장은 뭔가 이슈가 있어도 공장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이제 자동화가 높을수록 이러한 하나의 그 분석이나 이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석 투자하기 전에 여기는 이 대기업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공장에 가상 공장을 만들어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우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라이센스 피가 보통 쓸만한 게 외산이고 2억이에요, 1년에. 그리고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카이스트 앞서 말씀드렸죠. 2020년도에 카이스트 박사 3명이서 한 달이 걸려서 한 달 동안 이 로봇의 동선과 알고리즘을 룰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듭니다. 전문가 없이 자동으로 그리고 3D 디지털 트윈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전문가 없이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아닌 3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논의를 해서 모두의 AI 공장장이라는 솔루션으로 플랫폼에 올려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8월하고 9월에 이제 시범 사업을 끝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은 카이스트 장영재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예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시면은 사실 저희 개인정보 틀린 지는 오래고요. 네, 그래서 제 전화번호나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저께 부총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카이스트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제 부총리 배경훈 장관님.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카이스트 AI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카이로스라는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업체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카이스트가 AI가 운영하는 무인 회사 플랫폼 카이로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센서와 제어, 데이터 처리 등 공장 작동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은 100% 국내 기술로 운영됐습니다. 동료들에게다가 현장에 다녔습니다.
사람 협력 없는 공장에서 여러 개의 로봇들이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품을 조립하는 특정 로봇부터 현장과 바닥에서 제품을 옮기는 물류 로봇, 창고를 정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이스가 선보인 피지컬 AI 기반 100% 무인 공장 플랫폼 하이로스입니다. 센서부터 제어, 데이터 처리까지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하나의 위전 체계로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산과 물류를 AI로 엮어서 그때그때 다임 리서치의 코파운더입니다. 카이스트 박사하고요. 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관리자 한 명이 필수해 AI 시스템과 음성으로 대화하고 명령하면 셔틀 물고기가 일반상 폐기가 없는데 시스템에는 폐기가 등록되어 있거든? 무슨 상황이지? AI가 설비 이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원인을 최근에 해결합니다. 시스템에는 세계가 일부러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적혀져 있는 정체에서 공감지나 인식입니다. 근로자가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어기면 설비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갖춰졌는데 공장 내 이런 모든 기능은 기내 기술로 구현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일부 기능들은 이미 저기 우리나라 대기업에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저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팀코리아입니다. 즉 해외 기술 여기 있는 기술들을 우리나라 기술로 전부 다 100% 자동화시켰고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왜냐면요, 이게 뭐 국뽕이 차올라서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어요. 뭐 일본의 미쓰비시 제어기한테 없는 센서한테 데이터 달라 안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체계를 갖추고,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10년 전에 이거를 계획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거는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해야 될 기대치는 너무 높은데 1년 동안에요. 1년에 모든 걸 다 하라고 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이 능력치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10년 동안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인공지능을 지금 저희가 일단 그 전체 물류 체계부터는 이제 상품화를 했고 카이스트와 과기부가 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다크 팩토리 수출, 즉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자동화 공장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라.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활용해서 그게 자기가 계속 자기의 향상, 기술 향상으로 하는 쪽은 프로 기사, 실력 있는 분들이 더 기술 발전이, 자기의 실력 발전이 더 늘어요. 그 말은 뭐냐, 무조건 인공지능한테 맡긴다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스터디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거 능력을 배가시켜야지. 스마트 공장은 아무리 AI 시대에도 스마트한 사람이 있어야지 스마트해진다.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협업, 로레알 공장에 갔을 때 제가 놀란 사실인데요. 이런 협업 체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협력업체가 브랜드 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꼭꼭 감추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같이 협업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피터 주라크의 이야기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와, 대한민국이 장영재 교수 보유국이다. 앞으로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한동희 정도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그 메일로나 제 이 인터넷 뒤지면은 바로 제 연락처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의 카이스트 장영재 치시면 맞습니다. 네.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검색하셔서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